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좀 전에 한정이고 예. 브리기타미를 우리 본 게임 시청자들은 다 바로 아실 만한 네. 그런 영상이네요. 오늘의 주제는 일단 미사일이구나. 자, 최근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게임 체인저급 무기가 있죠. 저희가 2021년 1월 본게임 2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본게임이 드디어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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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2억 뷰까지, 그 이상까지 힘을 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회 주역이었던 극초음 미사일이 왜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2주간에 걸려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극초음속 미사일 얘기가 진짜 많긴 많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하면 뭐 중국, 러시아가 좀 앞서가고 미국이 이제 맹렬하게 추격하는. 그러니까 이게 초강국 대국들만의 전유물처럼 이제 여겨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이제 뛰어들었고 여기는 물론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네. 북한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생각보다 빨리 또 어떤 나라에서 세계 이목에 항상 쏠리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어디냐? 이란입니다. 이란이요? 예, 이란이 지난 6월에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라고 불리는 미사일을 공개를 했는데 앞에 이제 카나드 이 조종 날개가 달려 있는 그러한 이제 탄도 미사일로 이제 보이는데 여기 파타흐는 이제 페르시아어로 정복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란은 보면 이제 또 그 군사력을 운용하고 실권을 갖고 있는 데가 이 정규 이 군대가 아닌 혁명수비대라는 이러한 조직이죠. 예.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은 이란 군 역할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마하 13에서 15의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고요. 최대 1,40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처연료 미사일이고요. 대기권 밖에서 이제 궤도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정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란을 포함해서 세계에 4개국밖에 없다. 이란 주장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거는 이 발사 장면은 또 이 미사일 발사 장면은 또 공개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모델만 딱 그냥 보여주는 셈이고 모형만 지금까지. 모형만. 예.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 이름도 그러니까 개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란 분이 들으시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도 개발하는 걸 보면 꽤 보편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이란이 기술이 부족하진 않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기존의 군사 강국들 예. 나라들도 하나 둘씩 지금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란에 이어서 프랑스가 또 소식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게 지금 프랑스의 그 극초음속 활공체인 VMAX의 발사 시험 모습인데 지난 6월 26일에 극초음속 활공체 요 시제품이 이제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습니다. 당일에 프랑스 남서부하고 스페인 북부 지역에 이제 빠른 비행체가 뚜렷한 흰색 흔적을 남기면서 급상승하는 모습이 일반의 목격이 될 정도였으니 분명히 한 거는 맞고요. 네. 이 프랑스는 2019년에 유럽 항공우주 회사인 그 에어버스사 우리 민항기도 많이 있죠. A300, 뭐 A330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프랑스의 항공기 로켓 엔진 제작사인 사프란하고 합작사인 아리안그룹하고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인 이 VMAX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아마 성과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도 아마 관련 기술 개발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극초음속 활공체, 좀 낯선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뭐 극초음속 미사일의 뭐 한 종류인가 보죠? 이제 극초음속 무기가 되려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일단 충족이 돼야 돼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이제 나와야 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회피 기동,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회피 능력, 그다음에 이제 저공 비행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이제 진정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 이거를 이제 HGV라고 그래요. HGV는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이고요. 기존 탄두 미사일 탄두 부분에 저공 비행이 가능한 또 글라이드처럼 이 활강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탄두 부분을 장착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이 되려면 지그재그형으로 왔다 갔다 비행을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비행을 하면 우리가 진정한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 HGV다. 이런 형태가 되면 진짜 현재 기술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그런 존재고요. 그리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크루즈 미슬 앞에 하이퍼소닉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약어인데 자체 엔진 출력으로 끝까지 표적까지 날아가는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예. 극초음속 미사일이 정말 그렇게 요격하기가 어렵습니까? 정말 불가능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만도 굉장히 어렵긴 하죠. 예. 일단은 지금 탄도미사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도라는 것은 계산을 통해서 예측이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력 가속도하고 예. 발사 속도하고 높이하고 이런 걸 그냥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질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요격이 비교적 간단하죠. 뭐 ICBM 같은 거, ICBM 뭐 미니트맨 3나 이런 것들도 탄도미사일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원체 높이 올라가서 크게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종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당연히 초음속이 나오죠. 근데 보통 막 1000km 이하, 700km, 1000km 이 정도 수준에서의 탄도미사일들은 떨어질 때 그만큼 가속을 받지를 못해서 게다가 이제 공기저항도 심하고요. 예. 위에서는 꽤나 빨리 움직이지만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이 탄두가 음속을 넘지를 못해요, 잘.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예. 그렇게 속도가 떨어져요? 음속을 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뭐 민항기 정도 속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게 탄도 비행을 하다가 떨어져 나오는 거지만 일단 구조 자체가 공기 저항을 훨씬 덜 받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개가 만들어져 있고 공기를 타고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마하 2 정도의 속도를 끝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좌우로 움직이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맞추기 힘들고 마하 2만 돼도 우리가 아주 빠른 전투기가 최대 속력을 내야지 이제 나는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이 활강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요격이 곤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아직까지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뭐 선두주자, 내가 짱이다, 뭐 역시 뭐 러시아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배치된 무기 기준으로 보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리가 말씀드린 두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 HGV, HCM 다 이제 배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또 상당 부분 또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우선 그 2018년도에 이제 푸틴이 이른바 슈퍼 무기 5종이라는 거를 전격 발표를 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이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우리 전에 들었던 포세이돈, 해월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등등 몇 개가 있는데 푸틴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방가르드라고 불리는 HGV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거는 ICBM이에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최대 사거리가 6,000km 이상이고요. 근데 이 안에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탄두가 들어있습니다. 예. 머브라고 그러죠. MILV라고 그러는데 이제 2019년 이후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 말씀드린 HGV 극초음속 무기 일환이다 하고 이제 분석이 되고요. 각 탄두 이력이 이제 100에서 900킬로톤에 이르는 핵탄두를 이제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전에도 이제 사상 처음으로 실전 투입됐다고 그래서 관심급 미사일이 있죠. 킨잔. 예. 전투기 등에서 발사할 수 있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인데 이것도 2019년 이후에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 탑재도 이제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그 31 전투기라든지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최대 속도가 이제 마 10, 10배에 달하는 그러한 미사일인데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처음으로 투입이 되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죠. 우리가 이제 극초음속 무기 미사일은 게임 체인저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도입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체인저라고. 예. 근데 킨잘이 그럼 우크라이나전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좀 뒤에 따져보기로 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저희 그 2주 동안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뭐 하여튼 ICBM급도 그렇고 뭐 비행기 쏘는 것도 그렇고 라인업이 일단 뭐 그 초음속 미사일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해상형, 해상형도 있어요? 해상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르콘이라고 하는 네. 아, 여러 번 얘기 지르콘. 나왔습니다. 네. 지르콘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HCM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도가 아니고 순항 미사일이죠. 네. 이 순항 미사일로서 마하 9를 내니까요. 음속의 9배. 이렇게 날아가는데 마하 9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시속 10,000km 이상 내는 와. 거죠. 그렇게 날아서 이제 1,0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1,000km면 이제 뭐 부산에서 신의주쯤 되잖아요. 6분 만에 가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어떻게 금방 알고 피하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요. 어쨌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땅을 이제 공격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 대상은 주로 이제 호위함, 뭐 항공모함이나 함정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지만 지상 표적도 가능합니다. 예. 이론상 이제 지르콘은 굉장히 이제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미사일이죠. 왜냐하면은 이 극초음속 비행 시에 그 고온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플라즈마층이 형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전자불을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플라즈마 스텔스라고 하는데 자연히 이제 이쪽에 스텔스 효과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레이더 탐지가 잘 안 된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원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최신의 이지스 시스템으로도 방어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지스 시스템이 이제 미사일 방어하는데 보통 8초에서 10초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지만 같은 시간 동안에 지르콘은 이미 20km나 날아와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또 요격용 미사일이나 뭐 대공포도 심지어는 지르콘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함정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최근에 6월에 지르콘이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새로 건조하는 모든 호위함과 초기함에다가 지르콘을 장착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실제 그런 뭐 그 퍼포먼스를 뽑아낸다고 한다면 정말 위협적일 것 같은데요. 근데 러시아도 러시아인데 좀 약간 물음표. 근데 중국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도 이제 러시아에 이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이런 나라인데 2021년 여름에 중국이 미국에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를 안겼어요. 그거 큰 쇼크 아닙니까? 스푸트니크 쇼크는 아시다시피 스푸트니크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미소 냉전 경쟁이 한창 치열해지던 1950년대에 막 서로 인공위성 먼저 올리려고 그러는데 소련이 먼저 올린 거예요.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먼저 올리니까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폴로 계획이니 뭐 이런 것들 막 추진하고 그러는데 여간 미국 합참의장이 스푸트니크 순간이 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2021년 여름에 중국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이 1000km면 1000km 뭐 몇천 킬로 날아간 게 아니고 지구를 한 바퀴 반 돈 뒤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미사일이면 대충 예상을 하잖아요. 탄도미사일이면 비교적 정확히 예상할 수 있고 변칙 궤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이라도 대충 그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어디쯤 언제쯤 떨어지겠다 어디 떨어지겠다 좀 지나면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인공위성처럼 돌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옛날에 냉전 시절에 FOBS라는 게 있어요. 궤도 폭탄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옛날 구소련이 특히 그걸 적극적으로 개발했는데 핵탄두 미사일을 쏘아 올려가지고 인공위성처럼 돌다가 10바퀴도 아니면 며칠을 돌다가 갑자기 뚝 워싱턴 근처로 떨어뜨리면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위협적이고 뭐 또 비인도적이다 해서 금지를 했어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뭐 서약 비슷하게 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 비슷한 거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런 형태로 비행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었던 거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중국이 2019년 10월에 열병식에서 둥펑 17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최대 속도가 마하 10에 한 2,500km 정도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미사일이고 이 미사일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이 미사일은 뭐 저쪽 멀리 있는 미국뿐 아니고 뭐 주일미군, 주한미군도 겨냥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그런 미사일이고요. 작년 8월에는 이제 둥펑 17로 수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중국 관영 CCTV가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발사되는 장면 자체는 좀 흐릿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 사막의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발사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작년 8월이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엄청 세게 무력시하고 그럴 때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무력시 일환으로 이제 안 하던 둥펑 17 이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극초음속 분야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보면 결국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만들 수 있는 과학자가 예. 이제 과학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국 극초음속 무기 개발 주역이 또 미국에서 귀국한 이 중국계 과학자들이라는 거예요. 홍콩의 유명한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알레메스 국립핵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중국계 과학자들이 대거 귀국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앞당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로스알레메스 이 연구소는 뉴멕시코주에 있는 대표적인 국방 안보 분야 핵심 연구시설입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탄 프로그램이 맨하탄 프로젝트잖아요.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데가 바로 이 연구소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로는 국비 시설이었고 지금도 이제 비밀 등급이 높은 이러한 이제 보안 시설인데 중국으로 돌아온 이 과학자들이 또 이제 이런 미사일이나 항공기 개발하는 데서 중요한 게 풍동 시험이죠. 풍동 예. 시설인데 풍동 시설하면 또 우리 저희가 언제죠? 생각나겠죠? 본게임 그 예. 1대 예. 한번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람 맞았잖아요. 시즌 예. 때. 바람 세게 맞았죠. 그래서 이게 그 인공적으로 바람 우리 뭐 경험해봤지만 예. 인공적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이 공기 흐름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아니면 다른 항공기 등에 끼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하는 이런 터널형 장치인데 미사일이라든지 항공기 개발에 꼭 필요한 그러한 장비인데 최근에 지난 6월에는 또 중국이 세계 최대의 풍동 시설을 완공했다. 이런 발표를 또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중국이 뭐 세계 최대 규모 풍동 뭐 이러면 뭔가 좀 다르겠죠? 중국의 풍동인 그 JF-22 이거는 어떤 수준이냐면 바람의 속도가 어디까지 날 수 있느냐? 마하 30. 오. 네, 시속으로 따지면 이제 마하 10이 12,000km쯤 되니까 36,000km가 나오는 거죠. 와. 말도 안 되는 장비죠. 거의 슈퍼맨급 아닙니까 그 정도면? 처음에도 조금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길이가 167m 사진 보시는데 길이가 167m, 지름이 4m 규모인데요. 중국의 이제 기존의 풍동인 JF-12 요거는 이제 최고 속도가 마하 9였고 또 미국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풍동은 지름 0.8m니까 훨씬 작고요. 80cm이니까 최고 속도가 마하 10 정도의 이제 비행 실험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으니 정말 규모나 뭐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고요. 뭐 대륙 스케일이네요. 정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뭐 중국이 사실은 이 과학 실험 기기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만들고 있거든요.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망경도 지금 중국에 있고요. 그 뭐 기존의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크기가.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술력이 사실은 뭐 그냥 뭐 프로펠러 하나 돌려가지고 바람을 대충 일으키는 수준으로는 마하 30의 바람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특히 이제 풍동이 이렇게 강력해지고 크기가 커지면 좋은 것이 실제로 이제 모형이 아닌 진짜 크기의 극초음속 무기를 이제 안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m나 되니까 지름이.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훨씬 더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고 중국의 이제 둥펑 17이 최고 속도가 마하 9에서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 안에서 실험 가능하고 그보다 더 빠른 미사일을 시험할 수 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마하 30의 바람이란 걸 저 기계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느냐. 36,000km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공기의 밀도가 낮죠. 이 지상에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공기 밀도로 저런 속도를 내면은 저 장비가 버틸 수 없고요. 당연히 저런 속도가 나는 곳은 굉장히 높은 곳에 공기가 희박한 곳을 움직일 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공기 자체의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속도를 이제 내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장비가 고장이 안 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중국이 또 하나가 극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해가지고 매년 이제 수천 명의 승객을 또 우주로 보내겠다 이런 구상도 밝힌 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풍동 시험 같은 경우에 극초음속 항공기가 비행할 때 이제 받는 뭐 열, 압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또 확실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극초음속 항공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제대로 치고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다가 아니고요. 예. 지금 아까 이제 둥펑 17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2,500km 정도 되는 그런 무기인데 이거를 또 개량한 둥펑 27, DF-27이라는 이제 신형 미사일도 개발했다고 네.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존재인데 이제 미 국방부가 매년 중국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를 냅니다. 2021년에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둥펑 27이 최대 사거리가 무려 5,000에서 8,000km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둥펑 17에 비해서 아까 2,500km 기준으로 하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네. 더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올해 초에 이제 공개된 미 기밀 문서에 따르면 중국군이 지난 2월에 둥펑 27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망을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의 기술력이나 그걸 또 잘 파악한 미국의 정보력 모두 후덜덜하긴 한데 아무튼 꽤 위협적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 또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많기도 하다. 예.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용으로 개발했던 이제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인 그 잉지 21이라는 건데요. 예. 이거는 평균 속도 마하 6이고 종말 단계에서는 마하 10의 속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빨라지네요. 네, 막판에 가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타격이 가능하고요. 타격을 마하 10으로, 그러니까 초속 이제 3.4km죠. 10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 폭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만으로 이제 상대 항공모함을 함정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을 갖고 있고 사거리는 약 1,000km에서 1,500km 정도 되고요. 지난해 11월에 주하이 에어쇼라고 그러니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거리하고 속도를 축소를 시킨 수출용 모델인 잉지 21E를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시를 했죠, 기술력을. 근데 중국 해군이 이제 역외 방어 체계에 과거에 비해서 더 파괴적인 전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극초음속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여러 나라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데 또 미사일 부심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옛날 구소련인데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 미사일을 쏘지 못해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이없는 상황의 연속으로 구소련을 당황시킨 그 사건은 무엇일지 본방야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붉은 광장 근처로 경비행기 한 대가 아주 낮게 선회하고 있는데요. 이를 발견한 모스크바 시민들은 무슨 이벤트라도 있나? 광장에 착륙이라도 하려는 건가? 라며 의아해했죠. 그 사이 경비행기는 탈탈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광장 한가운데로 착륙합니다. 잠시 후 비행기 문이 열리며 조종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서독에서 온 마티아스라고 해요. 안경을 낀 앳된 소년의 등장은 모두를 발칵 뒤집어 놓기 충분했는데요. 이 소년은 대체 어떻게 왜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뚫고 구소련으로 온 것일까요? (1980년대) 초반은 미국과 구소련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아진 시기로 동서 양진영 사이에 핵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핵전쟁 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구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상대를 코앞에서 겨냥하고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수를 줄이는 군축 회담이었지만 큰 결실 없이 끝나버리고 마는데요. 이에 실질적인 핵전쟁 위협에 시달리던 유럽인들은 크게 실망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독 출신의 18세 소년 마티아스 루스트는 꺼져가는 평화의 불씨를 자기라도 살려야겠다 결심하는데요.
비행기를 몰고 서독 함부르크에서 구소련 모스크바까지 날아가 서로 적대시하는 동서 양 진영을 잇는 평화의 다리를 만들어 평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로 한 것이었죠. 경비행기 운전학교에 다닌 경험을 토대로 마티아스는 3주간 대여한 경비행기를 타고 함부르크를 떠나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와 노르웨이 베르겐, 핀란드 헬싱키를 거쳐 구소련 모스크바로 향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자랑하는 구소련의 영공에 침입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마티아스는 순간 이동이라도 한 건지 모스크바의 상징인 붉은 광장 한가운데에 착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구소련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죠. 6회공을 실시간 감시하는 레이더 10,000개와 발사 버튼만 누르면 집중 타격이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 14,000발, 4,000대 최신식 전투기가 하늘을 집중 감시하기까지.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구소련의 방공망 이것만 마티아스는 대체 어떻게 비행에 성공한 걸까요? 제대로 된 항공 지도가 없었던 당시 구름이 잔뜩 낀 날씨 때문에 마티아스는 약 300m 상공에서 낮게 비행했는데요. 때문에 당연히 구소련 공군 레이더망에 포착되었고 추적당하기 시작했죠. 원래대로였다면 즉각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했겠지만 그럴 수 없었는데요. 1983년 벌어진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때문이었죠. 이 사건으로 구소련 정부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고 최고 지휘관들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간 항공기 공격을 금지하게 됩니다. 마티아스가 구소련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연찮게도 군 최고 지휘관들이 동베를린에 머물고 있어 공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연의 일치는 계속되는데요. 이번엔 순찰 중인 구소련 공군 전투기에 마티아스가 포착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마티아스가 탑승한 경비행기는 구소련 공군이 훈련기로 사용하는 야크 21기와 흡사했고 우연히도 마티아스의 경비행기가 구소련 공군 훈련 지역으로 향해 어리버리한 훈련병으로 판단 그냥 내버려두었던 거죠. 착륙 지점을 찾아 상공을 선회하던 마티아스는 붉은 광장까지 이어지는 모스크바 다리에 착륙한 후 광장까지 이동하기로 하는데요. 문제는 착륙을 위해선 고압 전선이 설치된 다리 위를 지나야 했는데 하필 그날 보수 공사를 하느라 전기가 차단돼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던 건데요. 평소였다면 고압선에 다 감전사 했을 텐데 말이죠. 진짜 이렇게까지 운이 좋을 수 있나 싶죠. 하지만 아직 더 남았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마지막까지도 그를 도왔는데요. 광장에 착륙 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던 마티아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소련의 비밀경찰 KGB에게 체포되는데요. 18세 아마추어 소년에게 너무도 쉽게 방공망을 뚫렸으니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것을 걱정한 구소련 군부는 마티아스를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기로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고르바초프 주치의와의 친분으로 모스크바를 여행 중이던 영국인 의사 도번 스토트가 마티아스의 착륙 장면을 목격하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면서 KGB는 마티아스를 없애려던 계획을 처리하게 됩니다. 대신 불법 국경 침입, 항공법 위반 등으로 4년형을 선고해 정치범 수용소로 수감시켰죠. 독일의 평화주의자 소년이 벌인 이 무모하고 황당한 사건은 단순 해프닝에 그치는가 싶었지만 훗날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1985년 54살의 나이로 최연소 서기장 자리에 오른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는 미국과 활발히 소통하며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려 했지만 구소련 군부의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혀 뜻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소련의 방공망이 민간 비행기에 뚫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을 구실 삼아 자신의 정책에 적대적이었던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 등 강성파 군인 150명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마티아스 덕분에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었고 냉전을 종식시킨 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철없는 비행으로 구소련 해체에 기여한 마티아스는 서독의 노력으로 수감 14개월 만에 가석방됐으며 구소련 방공망을 뚫은 경비행기는 현재 베를린 독일 과학기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가 작은 변수로 인해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평화의 다리 역할을 자처한 18세 독일 소년의 당돌한 행동은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며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구소련이 그 냉전 시절에 미국의 폭격기라든지 이런 뭐 공습 대응해서 엄청나게 많은 레이더, 그다음에 요격 전투기, 대공 미사일 이런 방공망을 구축했거든요. 그게 이제 무려 뭐 1만여 개에 달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를 피해 가지고 들어갔다는 게 정말 뭐 우연과 행운이 겹치고 또 겹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야 가능한 거 아닌가? 확률적으로도 계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이건 정말 무슨 조상이 나라를 구하신 게 아니면 이게 이런 확률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태풍을 일으켰다? 뭐 이런 식의 이 마티아스라는 이 양반이 그 좀 당돌한 행동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고르바초프도 살린 셈이 됐으니까 어떤 그 효과라고 하는 게 좀 대단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데 저희가 이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 따져봤잖아요. 이제 미국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러시아에 비해서 뒤처지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이 있어요. 야, 미국이 천주국 이거 항상 과학기술, 국방과학기술 최고로 많이 투자하고 앞서가던 나라인데 미국이 이른바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 예. 페인팅 모션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이 옛날 60년대 그 옛날에 뭐 이제 구소련이나 그 당시 뭐 중국은 기술력이 뭐 없을 때니까 소련보다도 앞서서 선구적으로 뭐 연구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쭉 이어온 게 아니고 중간에 좀 공백이 있었던 거죠. 우선순위에서 좀 쳐졌던 겁니다. 네. 국정성무기가. 그러다가 이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속도를 내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미국에서 보면 이제 우리 전에 다뤘던 다파라고 있죠. 미 국방성 기술연구원 또는 뭐 국방기술연구원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약간 다파라는데, 그다음에 육해 공군에서 각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각각 수요군에 따라서 요구하는 미사일이 성능이라든지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개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실패 소식도 있지만 또 성공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성공과 실패가 이제 혼재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에는 이제 다파가 개발 중인 오프파이어즈라는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 영상을 이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 육군용이에요. 준중거리 극초음속 지대지 미사일인데 최대 1,600km 떨어진 목표물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타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군에 이제 우리 전에 우크라이나전에도 투입돼서 다뤘었던 하이마스 고기동 다연장 로켓 이 차량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고 이동식 발사대는 역시 하이마스가 이제 C-130 수송기로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C-130 수송기로 공중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영상 훌륭하긴 한데 이거 시험 발사 영상이라면서요? 그럼 배치된 건 없나요 지금 미국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 올해나 내년에 지금 실전 배치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있고요. 미 육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인 LRHW, 이건 롱 레인지 하이퍼소닉 웨폰의 약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 개 포대에 포대 지휘소와 이동식 발사대 4개로 구성이 되고요. 이동식 발사대는 고고도에서 활강하면서 이제 극초음속 비행을 하는 CHGB, 요거는 Common Hypersonic Glide Body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내장한 사거리 2,000km 이상의 발사체 2발이 탑재가 됩니다. 미 육군에서는 이 LRHW를 지대주의용 극초음속 미사일로 사용을 하고요. 해군에서는 군함이나 잠수함에서 이제 신속하게 발사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활용할 계획인데 2025년까지 주말 특급 구축함에 또 2028년까지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또 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은 차근차근 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선조국인데 솔직히 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계획 또는 무슨 뭐 시험 발사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앞서는 분야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HGV하고 HCM 크루즈 미사일. 근데 이 크루즈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닥 뒤지지 않은 그렇군요. 그런 느낌도 주고 있어요.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주력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은 HGV입니다. 네. 그러니까 활강형이고요. 물론 이제 지르콘은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이제 레이시언사에서 개발 중인 건데 2021년 9월하고 2020년 3월에 극초음속 공기 흡입 무기 체계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ACM 시험 비행에 이제 성공을 한 바가 있고요. 이 HCM은 이제 미국 레이시언사가 개발 중인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건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이제 그림인데요. 예. 이게 이제 자체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을 해서 수평 비행을 하면서 가속을 해서 표적에 돌진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미 공군이 이제 역점을 두고 개발 중인 이제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는데 저희 본 게임의 정보력이 요게 최대입니다 지금. 요게 전 무슨 우주소년 아톰인 줄 알았는데 요게 아직까지 최대입니다. 그만큼 뭐 베일에 쌓여 있나 보죠. 그런데 이 HACM이라는 게 미 공군의 뭐 현재 뭐 주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좀 뭐 이거 딸랑 요거 하나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요 앞서서 사실은 이제 미 공군에서 우리 전에도 이제 영상도 한번 보셨던 것 같은데 ARRW라고요. 에어런치드 래피드 리스판스 웨펀의 약어인데 이제 제식명으로 AGM-183A라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B-52 폭격기에 여기 날개 아래 하얗게 달려 있는 미사일이 있죠. 예. 요게 이제 AGM-183A, ARRW인데 이게 몇 차례 그동안 성공과 실패를 되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뭐 이제 이게 성공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B-52 또는 B-1 폭격기에서 투하되는 그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작년에 이제 몇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예. 이제 미국도 못지않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3월에 그냥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됐답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포기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또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으나 네. 현 상황에서는 이 기획 자체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크램제트를 활용하는 HACM만 남아 있는 거죠. 예. 아니 뭐 시험도 꾸준히 했었고 나는 이렇게 보기에도 근사한데 왜 AGM-183 버리고 HACM을 택한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AGM-183 같은 경우에는 그 HGB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글라이더 예. 방식인 거죠. 탄도 같이 이제 가다가 글라이더 방식인데 HACM은 이제 A 빼면 이제 HCM이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서 이제 순항 미사일 계열의 이제 이쪽을 이제 택하기로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되고 대기권 내에서도 이제 극초음속 자유비행이 가능하다. 이런 굉장한 장점이 있죠. H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도 미사일 등의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 무기의 느낌이 있는데 네. 이 HCM은 재래식 탄도를 장착한 이제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과 비슷하게 하지만 훨씬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무기이기 때문에 일반 전투에 활용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폭격기나 전투기는 물론이고 뭐 로켓을 활용해서 지상과 해상, 수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이란 게 이름도 좀 근사하거든요. 제가 보기엔요. 근데 거기 뭐 장점이 많은가 봐요. 스크램제트. 옛날에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달 전에 얘기해도 제가 이런 어려운 거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굉장히 옛날입니다. 한 4, 5년 전인 것 네. 같은데 일반 제트 엔진, 램제트, 스크램제트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제트 엔진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 원리는 똑같아요. 공기를 이제 끌어들여 온 데다가 거기다 연료를 분사를 해가지고 여기를 압축시켜서 압력과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력으로 뿜어내서 이제 그 추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되게 제어된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다 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일반 제트 엔진, 뭐 터보 제트 엔진 뭐 이런 것들, 터보란 말이 붙으면 우리는 보통 뭐 특히 게임에서 뭐 강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엄청 갑자기 급가속 가능하고 뭐 그런 거 네. 아닙니까? 터보. 그렇죠. 예. 근데 원래 터보라는 말은 이제 터빈에서 나온 말이라서요. 터빈을 돌리면 그냥 터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뭔가 강력한 이미지로 예. 바뀌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터빈이 장착되면 그게 터보 엔진이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거기로 이제 공기를 이제 흡입을 해서 그 터빈으로 흡입을 해가지고 압축을 한 다음에 이제 연료를 분사하고 불을 붙인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팬을 돌려가지고 공기를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가 빠를 수는 없죠.
우리 선풍기 속도가 아무리 빨라봤자 뭐 초음속이 되겠습니까? 아, 그 이게 돌아봤자 이게 얼마나 빨리 돌겠습니까? 그래서 프로펠러기는 절대로 초음속을 낼 수가 없잖아요. 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속도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아음속이나 초음속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램제트 엔진이란 거는 이 터빈이 없고요. 여기로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 구조, 이 형태를 통해서 빨리 들어오는 공기들이 저절로 압축되는 구조를 자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구조를 이렇게 꺾인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일단 초음속이 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로는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초음속일 때만 작동하는 램제트든 스크램제트든 초음속일 때 초음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힘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뜨려면은 일반 제트 엔진이나 로켓 엔진을 일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속에 도달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엔 초음속으로 얘가 부딪히고 있으니까 공기가 들어오죠. 들어온 상태에서 램제트하고 스크램제트 차이는 램제트는 초음속으로 공기가 들어오지만 이 연소실에서는 다시 아음속으로 떨어져요, 속도가. 예. 떨어진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가속을 시키는 거라 아무래도 손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럼 그냥 초음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지 않느냐. 그게 이제 스크램제트의 원리인데 스크램제트는 초음속으로 공기가 들어온 다음에 안에 연소실에서도 초음속으로 공기가 움직여요. 그거는 이제 설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무슨 뭐 재질이라든가 모든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그 와중에 공기가 뚫고 들어와서 저 안에서 불을 붙인다는 개념인데 생각해 보시면 마하 3, 4, 5, 뭐 심지어 마하 10으로 움직이는 공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연료를 뿌려줘도 바람이잖아요, 이게. 네. 거기다 불을 붙이는 게 쉬울까요? 꺼지겠죠. 무슨 태풍이 부는데 거기서 성냥불을 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포라이터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기술입니다.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게 가능하기만 하면은 이미 들어오는 초음속 공기에 다시 가속을 붙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극초음속을 낼 수가 있는 게 이제 스크램제트의 원리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쓰려면 일단 초음속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엔진이 또 필요해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 또. 그렇군요. 예. 아이고, 돈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원리적으로는 이 스크램제트를 잘 쓰면 마하 15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네.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서는 마하 10 정도, 이 HCM 방식의 최고 속도는 마하 10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 공군이 이 스크램제트 기반의 그 HACM 개발을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레이시언 테크놀로지스 거기에 9억 8,500만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이죠. 1조 3천억 규모의 그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미 공군은 또 2024년 회계 연도 예산에 HACM 연구 개발용으로 3억 8천만 달러는 5천억 원 정도를 또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HGV도 뭐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뭐 HCM 뭐 이렇게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엄청난 것 같은데. HCM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또 뭐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느 나라가 또 개발 중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예. 이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람제트 기술을 2007년에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을 설치해서 관련 연구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18년부터 279억 원을 투입을 해서 마하 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몇 년 전에 이제 당시 국방장관께서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많이 진척이 돼 있고 얼마 머지않아서 그게 실현될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부 전시에서 이제 뭐 극초음속 비행체처럼 생긴 그런 것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자체가 극초음속 비행체가 아니다. 왜? 우선 스크램제트 엔진을 달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최대 속도도 마하 5를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스크램제트 엔진이 원수님 아시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사실 완벽히 실현이 아직 안 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개발이 끝나지 않은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이 중국조차도 아직까지 스크램제트 엔진을 단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얘기는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개발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하고는 있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그 예. 부분, 그러니까 2021년 이제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하이코라는 그 모형인데 예. 재원은 뭐 길이가 8.7m에 무게가 2.4톤. 그 정도의 개념인데 지금은 뭐 탄두나 탐색기 이런 건 안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시험 발사고 시험 이제 비행 시험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잘 되면 이제 2020년대 후반에는 우리도 보다 발전된 형태, 예. 극초음속이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그런 뭐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비행체를 이제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엔진 관련 기술이 많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좀 좋은 성과들을 하나씩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기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의 뜨거운 개발 경쟁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뭐 폭격이라는 개념이 폭격기가 이렇게 천천히 가서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용단 느릿느릿하게 폭격식으로 아래 보면서 떨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힘과 무게와 뭐 네. 심지어 원자 폭탄도 터뜨린 적이 있으니까 그런 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속도 누가 더 빨리 발견하고 빨리 확인하고 빨리 때릴 수 있느냐 이제 이 기술 개발로 계속 그 경쟁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 극초음속 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점점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감지 한계를 넘어서고 인간의 탑승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의 경쟁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원생님 말씀 조금만 첨언하면 우리가 이제 주변 강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른바 한국형 독침 무기 중에 하나가 이 극초음속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한국형 독침 무기 중에 하나로 KF-21에 쏠 수 있고 우리 23에 쏠 수 있고 이런 잠수함에 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극초음속 무기를 막기 위한 방어 경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처럼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잠수하면서 우리 KF-21에서 뭐 다 필요하네 극초음속 그렇죠. 미사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상에도 쏘고 네.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돈이 좀 많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이럴 때 저희가 세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